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 오페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고 그럽니다. 또 가수 이효리 씨 부부 서울로 이사를 하는데 60억짜리 집을 현찰로 그냥 현금으로 냈다고. 네. 이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연예 라이브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오페라는 고급 예술이라는 편견을 확 없애줄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정부가 어제 67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한 3.2% 정도 늘린 것에 불과했지만 민생범죄 대응 예산은 20% 이상 늘려서 4천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배경이 뭔가요? 일단 범죄 예방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해야 할 일종의 책무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요. 근데 최근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 기술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늘어난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최근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나 인공지능을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영상과 음성을 분석하는데 27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 갈수록 첨단화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7억 원을 또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신고와 또 신고에 대한 대응을 하고 하는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를 차단하는데 48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10분 이내에 조기 경보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약 유통과 투약을 막는데 1,005억 원을 새롭게 또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 해외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을 파견하는 국가를 늘리고요. 또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를 규모를 확대하고 또 특히 마약 해상 밀반임을 단속하기 위해서 수중 드론도 세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마약 대응을 위해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요 올여름 역대급 찜통 더위로 에어컨을 그냥 끌어안고 살았다고 할 만큼 에어컨 가동 시간을 대폭 늘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 지금 전전긍긍하시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걱정이 하나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정부가 여름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니 저도 올 여름에는 특히 에어컨 많이 틀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선풍기만으로 버텼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에어컨 안 틀면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은 혹시 올여름에 전기요금 얼마나 내셨어요? 이게 꽤 많이 냈을 아파트 텐데. 관리비도 네.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같이 섞여 있으니까. 예. 세세하게 안 보니까.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면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 백지영 씨가 자신의 주택에 나온 전기요금을 공개를 했는데요. 71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네. 계속 틀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정도면?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고요. 약 일주일치 전기요금이 네? 7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에어컨이 몇 대가 있는 모양인데. 요즘 에어컨이 좋아서 계속 켜놔도 저 정도로는 안 나오는데. 글쎄요. 집이 좀 넓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또 누진제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이달에만 전기요금이 이렇게 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넓은 곳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서울에서 기록적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올해 오후 6시 이후의 시간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5%포인트 안팎으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는 올 들어 한 8월 들어서 연일 최대치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은 지난 5일 93.8기가와트로 여름 기준의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정도 수준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이 기록을 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 나올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가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으면 좀 절약 계획도 세워놓고 이럴 텐데 이게 쭉 돌아가는 전기 계량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 요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전력의 파워 플래너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스마트 계량기 없는데 어떡합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한전에 설치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가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마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좀 앱을 깔아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한전에 우리 집도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전기료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나요? 네, 대략 윤곽이 잡혔는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폭염 기간은 지나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은 좀 지나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통상 분기별로 조정이 됩니다. 그걸 감안을 하면 한 10월쯤부터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쯤 인상이 될까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폭이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다면 근데 또 한전의 누적 적자를 생각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열대야 때문에 사실 에어컨 틀어놓고 잤는데요. 어제 꺼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잤더니 괜찮았어요. 네. 이제 괜찮을 날이 계속 오겠죠. 그러다 이제 또 춥다 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에 90%에 육박했다 이런 소식 아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소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상하위 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이달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비싼 아파트와 최저 아파트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분위 배율이요 5.27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이 5분위 배율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파트 가격을 5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눈 다음에 1분위와 5분위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배율을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27이라는 얘기는 가장 비싼 아파트하고 가장 싼 아파트 상하위 20%가 5배 이상 가격차가 났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값은 평균 약 26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약 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금 사는 아파트가 최소 26억 원은 돼야 상위 20%다 이런 이야기죠. 너무 남의 일 같아요. 제 얘기 같지 않아서 좀 그런데요. 강남에 요즘에 새롭게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최근에 한 85제곱미터가 한 40억 원에 거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네. 서울의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서울 아파트가 격차가 지난 2022년 1월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국내 한 은행의 월간 주택 시장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요.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하위 20%의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6천만 원가량 되었는데요. 하위 20%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이게 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나 아니면 자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자녀의 대학까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네. 뭐 서울대 그렇게 뭐 강남 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다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다 여기에 다 강남에 몰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값이 양극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종부세가 사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고 하는 심리가 좀 생겨났고요.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많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분이 배율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소득 양극화가 또 심화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이 격차라든가 수도권 밀집 현상이 좀 더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가격 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빈부격차는 아파트 가격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너무 들으시면 좀 그럴 것 씁쓸하죠. 네.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국민의 49.2%는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한 절반가량이 울분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분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 연령대별로는요, 30대의 울분 정도가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거리에 나가보면 화가 나 있는 얼굴로 다니나 싶은데 그러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울분도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걱정이 없으면 울분이 커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61.5%가 난 이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분이 굉장히 낮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번 조사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자신의 위치를 묻고요. 상중 하 3개 구간으로 나눈 뒤에 울분 점수를 비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통계를 냈는데 뭐 그렇게 씁쓸하네요, 좀. 네, 예. 씁쓸하죠. 자, 다음 시청해 주시죠. 두 분은 혹시 영화 시민 덕희 보셨습니까? 아, 저거 재밌게 봤어요. 저도요. 예. 얼마 전에 봤어요. 저는.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범한 시민인데요.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기 위해서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1월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에 본인이 직접 단서를 잡아서 경찰에 모아 신고를 했던, 그렇게 해서 총책을 붙잡는 데 기여한 김성자 씨에게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분이긴 한데 그 좀 됐지 않아요, 이게? 근데 왜 지금서 포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아마 들으시면 또 울분 생기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성자 씨가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게 또 8년 7개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신고하고 총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한 지 8년 7개월 만에 포상을 받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뭐 이해를 못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검거하는데 큰 공을 세운 김성자 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고요. 오. 사건 발표를 하면서 시민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도 숨겼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 원과 달리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김성자 씨가 이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이 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성자 씨가 당시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총 11회에 걸쳐서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책의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등 신상과 함께 고액 피해자 800명의 명단, 총책 귀국 비행기표까지 알아내서 경찰에 넘겨줬었다고 신분이에요, 합니다. 정말. 네. 김성자 씨의 신고 덕분에 234명을 대상으로 추가 변명을 준비하던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검거할 수 있었고요.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을 적발했고요. 조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신고한 사람을 그동안에 홀대했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때 포상금이 1억이라고 그래놓고 예산이 없다고 100만 원만 주겠다니 기분 상당히 안 좋았겠는데요. 아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경찰한테 이거 좀 사기당한 느낌이 글쎄 들지 말이에요. 않겠습니까?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총책이 권고된 이후에도 김성자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포상금은 물론이고요. 피해금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총책 권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고충을 호소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8년 7개월의 시간이 어느덧 흐르게 됐는데요. 김성자 씨는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범인도 제대로 안 잡아줘서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온갖 제보 다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잡았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포상금도 안 주고 내가 날린 돈도 보상도 안 해주고 100만 원 가져가서 야 이게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지금 네. 뭔 짓입니까 이게 진짜. 그러면 이러면 누가 신고를 아 글쎄 하겠습니까? 말이야. 아 그럼 범인이나 제대로 잡아주든지. 가장 무서운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이웃이거든요. 네. 이웃이 신고를 잘해주고 이웃이 옆에서 도와줘야 그래야 범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경찰은 나중에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이런 신고 포상금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이 세 분 빼놓을 수 없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영 씨, 연예라이브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 시리즈에서 김도한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박상민 씨가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장군의 아들 박상민 씨 그동안 잘 안 보여서 뭐 하나 했는데 음주운전 세 번째예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최근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요, 이 지난 7월 말 박상민 씨를 음주운전 이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이번이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음주운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음주운전을 언제 한 거예요? 1997년 8월 초였는데 이게 그냥 음주운전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택시랑 접촉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는 그냥 달아났는데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박상민 씨가 한 일은 경찰에게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500만 원을 건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경찰만 입 막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피해자가 있잖아요. 또 그걸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와 목격자한테도 또 돈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 1999년에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박상민 씨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도 충격적인데 또 이걸 무마하려고 돈까지 줬다. 참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음주운전은 언제? 네, 박상민 씨의 두 번째 음주운전은 2011년 2월에 발생했습니다. 강남구 인근에서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외제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었던 건데요. 이때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이 발각이 됐습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7, 이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이때 이 박상민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나는 맥주 4잔을 마셨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상민 씨는요, 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로 바로 컴백을 하면서 왜 자숙 기간이 없냐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렇게 자숙 기간 없이 바로 복귀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박상민 씨의 이 세 번째 음주운전, 이건 목격자에 의해서 알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6월입니다. 또 경기도 과천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나눠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본인이 운전해서 집으로 가다가 너무 취해서 골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떤 또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하고 신고해서 이게 또 이제 발각이 된 건데요. 당시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박상민 씨 소속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버려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배우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은요. 이런 입장문이 아니라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팬들이 대중이 믿습니다. 근데 연예인들 음주운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아니 그거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않아요? 네. 제법 차 종을 보면 돈들도 많은 모양인데 대리운전 왜 안 부르는 거죠?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 대중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연예인들의 뉴스에서 매섭게 지적을 하는 것이, 그리고 복귀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은 좀 날카롭게 혼을 내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전보다 국민적 정서가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욱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바뀐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이 음주운전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벌이 강화가 돼야 돼요. 박상민 씨만 해도 두 번째 때 반년도 안 돼서 드라마로 이렇게 복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경각심이 더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외국의 경우 보면 확실히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정말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처벌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예 차를 몰수해요. 차량을 몰수하고 번호판도 아예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보험료를 최대 159%까지, 말하자면 내가 내돈 돈의 2.5배 이상까지도 낼 수 있게 이런 금전적인 어떤 손실도 손해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 지난해 5월에 도입을 했는데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을 공개당해요. 이게 무슨 성범죄처럼. 이게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이런 제도가 나온다 싶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처벌은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가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영구 퇴출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던 고영욱 씨가 최근 너튜브를 개설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생 너튜브를 개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너튜브를 이제 네. 평생 못한다, 뭐 이거예요. 네, 먼저 고용욱 씨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밤사이에 제 너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너튜브 채널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거냐라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취재에 들어갔죠. 너튜브 측은 한 매체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너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이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욱 씨의 이 채널을 폐쇄를 했다.
라고 이 채널에 대한 아예 없애버린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채널을 폐쇄한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덧붙여서 이 업로드는 더 이상 다른 너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라고 이 너튜브 채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너튜브 평생 금지 가능성 이에 대해서 고영욱 씨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의 신청했죠. 왜 내 것만 삭제하냐. 말하자면 모든 성범죄자가 지금 이 채널을 개설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런 취지로 이제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업체 측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물론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개설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해외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 지사도 생긴 상황이고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업체에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누리꾼들, 이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서, 국민정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세 번째 연예 소식 가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제주살이 끝입니다. 제주에서 결혼 후에 10년 동안 제주 속일댁으로 살아왔던 이효리 씨가 이번에 제주살이에 마침표를 찍고 올 겨울에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서울의 새 보금자리가 평창동이라는 소식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효리 씨 제주도에 있을 때 속일댁으로 불렸었는데 이제 평창동에 살게 되면 평창댁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평창댁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효리 씨는 다음 달에 제주도 생활을 마치고 평창동으로 이사를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창 라이프를 위해서 지난해 8월입니다. 평창동에 단독 주택가 이 인접 필지를 60억 500만 원의 전액 현금으로 이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 면적이요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효리 씨가 4분의 3 그리고 이상순 씨가 4분의 1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사한 날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 집은 사방에 펜스를 지금 치고 이 한창 이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효리 씨는 제주 라이프에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네. 서울살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서울로 이사 온 배경이 또 궁금해요. 네, 이상순 씨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원래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서울로 이사를 다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효리 씨 부부가 평창동에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워낙에 전통적인 부촌이라 그런가요? 일단 이 이효리 씨 부부뿐만 아니라 평창동에는 연예인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죠.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윤여정 씨, 문숙 씨, 그리고 홍진경 씨도 이곳에 살고 있는데요. 일단 연예인들이 이 평창동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프라이버시 보호에 굉장히 유리한 동네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창동이 일단 굉장히 좀 경사가 높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좀 드물기 때문에 드나드는 외부인이 적어서 굉장히 철저한 치안 유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알아볼 만한 이 유명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이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홍진경 씨가 평창동에 사는 이유는 좀 다르다 그래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까 방금 사진 보셨을 때 그 뒤에 산 보셨나요? 산? 사실 고두심 씨도 평창동에 사는데 고두심 씨는 뭐 북악산 저 뒤에 산 삼각산 이런 데를 매일 등산하고 싶어서 이 평창동으로 이사 가셨다고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남다르더라고요. 홍진경 씨는 건축가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건축가, 지금 평창동에 살고 있는 집의 건축가가 이따미 준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본인이 원래 제주도에 살 때도 이따미 준의 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너무 빠져, 너무 좋네. 그래서 이
이따미 준의 집이 평창동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창동을 간 거다. 평창동이 좋아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따미 준의 집이 다른 곳에 있었으면 나는 서울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도 그리로 갔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저도 예술적 취향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뭐 등산하러 이사 가는 고두심 씨도 또 저는 좋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효리 씨는 이 평창동으로 가을에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을부터 평창댁이라고 부를게요. 네. 평창댁이라고 그러면 강원도 평창도. 거기는 평창동 댁까지 가야 될 거예요. 평창동 댁이요. 네, 네 번째 연애 소식입니다. 네, 연애라이브 네 번째 소식은 뭐라든 1등입니다. 브랜드 평판도 1등, 거기에다 음원 차트도 1위를 하는 우리 임영웅 씨가 최근 한 방송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축구 실력을 뽐냈었는데요. 글쎄, 축구 실력까지 1등이라는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브랜드 평판 1등이에요. 브랜드 평판 1등인데 그냥 1등이 아니고요. 44개월 연속 1등이고요. 심지어 지난 7월에는요. 광고, 가수, 트로트, 스타 4개 부분의 1등, 모두 1등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6월에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 설문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 임영웅 씨였습니다. 야, 근데 임영웅 씨 정말 다 1등인 게 노래 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축구도 1등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 현재 리턴즈 FC의 구단주로 활동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꿈을 꾸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담긴 이 FC 리턴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임영웅 씨가 구단주로 있는 팀의 구성원을 한번 살펴보면 축구 선수 출신 반 정도, 그리고 축구 선수를 꿈꿨던 분들 절반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축구라는 공통점이 있고 축구 선수를 꿈꿨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리턴즈 FC는 단순한 아마추어 이 팀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꿈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축구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임영웅 씨가 얼마나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아는 부분이겠어요. 진심인 거죠. 진심인 거죠. 그리고 요새 사실 본인의 취미에 돈을 쓰는 이런 중장년층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통 크게 쓴 것 같아요. KA, 이 아마추어 축구 리그를 아예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기 축구 가면 이렇게 나갔다가도 퇴장했다가도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나갔던 거면 재투입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K6, K7 이런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이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룰도 좀 적용해서 재미있게 좀 경기해보고 싶고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창설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이 KA 리그에는 6개 팀이 참여하고 있고 총 30라운드를 거친다고 하는데 6개 팀 얕보면 안 됩니다. 아까 최 기자 얘기했지만 거의 현역 선수 혹은 현역 선수를 꿈꿨던 일반인 막 이런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거의 경기 내용이 장난이 아니다, 쟁쟁하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영웅 씨의 그 축구 실력이 공개가 됐는데요. 제 주변에 축구 정말 좋아하는 네. 지인이 있는데 정말 한마디 하더라고. 너무 잘한다고. 아, 저는 솔직히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인기가 많으니까 같이 경기할 때 사람들이 살짝 좀 피해주거나 살짝 이게 태클 안 걸어주고 그럴 수 약간 있죠. 약간 맞아요.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찐이구나라고 저도 이번에 사실 이 선입견을 깨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임영웅 씨 날카로운 이 크로스로 그 위협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고 이 골망을 뒤흔드는 이 골을 집어넣기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중간중간 이 전체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이 사기를 막 충전시키고 전략을 지시하는 등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전략을 지시하는 굉장히 좀 든든한 이 형의
흥행의 이 모습을 네. 보이더라고요. 결국 이 임영웅 씨가 구단주로 있는 이 리턴즈 FC 무려 4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1등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이 임영웅 씨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지난해 전국 콘서트를 위해서 뭐 조기 축구팀에서 합숙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분 제가 뭐 축구 선수인지 가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임영웅 씨 이 축구팀에서 합숙하는 이유가요. 컴백을 위한 다이어트 때문인데요. 평소에도 이 컴백을 앞두고 개인 트레이너와 거의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트레이너에게 아니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같이 살면서 매일 운동하자라고 했더니 트레이너도 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몇 명 좀 더 모여서 운동을 해볼까라고 했던 게 규모가 커졌고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 재미없는 운동 왜 하겠습니까? 저 축구 잘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팬들 입장에서는 다칠까봐 뭐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좋지만 다칠까봐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요즘 하는 이런 축구 관련 행동들이 저 손흥민 선수 많이 연상이 돼서 임메시에서 이제 임흥민으로 별명을 바꿔야 되나 싶은 우리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다. 팬들이 저 다칠까 봐 걱정하시는 거 안다. 아는데 이러면서 왜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개인 채널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4대 0 중에 3번째 골을 제가 이렇게 쐈잖아요.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또 걱정도 듣고 이런 걸 시원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진짜 축구 선수가 된 느낌이다. 그래서 축구를 한답니다. 팬 여러분, 운동신경이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걱정은 조금만 접어주세요. 네, 노래 다음으로 축구밖에 모르는 임영웅 씨, 기성용 선수하고 대결을 벌인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국내 한 은행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임영웅 씨죠. 이 은행에서요, 임영웅 씨와 함께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을 위한 자선 축구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팀이 바로 기성용 선수의 팀인 건데요. 오는 10월 12일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하거든요. 임영웅 씨 팀과 기성용 선수 팀의 축구 경기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대회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굉장히 뜻도 좋은 경기니까 현장에서 보시는 것 그리고 생중계로 보시는 것 모두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임영웅 씨와 기성용 전 선수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다던데요? 네, 친분이 생긴 이유 장모님, 기성용 선수의 장모님 때문이라고 하는데 임영웅 콘서트에 표를 구하다가 친해졌다고 해요. 저는 언제 예매 열려? 요 정도 물어본 걸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굉장히 민감해서 표 줬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표 때문에 그렇게 친분이 생겼고 또 실제로 기성용 씨의 친한 후배랑 임영웅 씨가 또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2년부터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 축구 관련 행사든 뭐 여러 행사에 함께 하면서 함께하게 됐다고 하는데 10월 12일 팀 히어로 대 팀 기성용. 와, 이 경기도 보통 아닐 것 같아요. 임영웅 씨는 스타들뿐이 아니고 스타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좋아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는요, 2023년 4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봤다. 이 임영웅과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엄청 행복해 하셨다. 사회 때문에 좋았다고 칭찬도 받고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임영웅 씨가 시축을 했었던 그날 혹시 기억하세요? 알죠. 네, 시축을 했었을 때였는데 우리가 다들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었던 거야? 비하인드를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바로 기성용 선수가 이 비하인드를 전해줬습니다. 기성용 선수와의 친분 때문에 이루어졌었던 건데요. 임영웅 선수가 먼저 이 기성용 선수에게 시축 제안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무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먼저 이 구단 측에서 제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임영웅 선수가 먼저 선뜻 나 그러면 온 김에 무대도 꾸미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축구 밴드를 위해서 이 노래까지 딱 불러주고 갔다라고 합니다. 네, 임영웅 씨가 시축자로 나서면서 사실 그동안 축구장에서
그 중년 여성분들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보였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뭐 중장년 여성도 막 함께 합류해 주시고 해서 그날 관객이 무려 45,007명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임영웅 하면 뭐든 1등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이날 이 45,007명이 뭐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국내 프로스포츠 축구뿐이 아니라 국내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신기록이었다고요. 뭐 가기만 하면 기록이 세워지네요. 네. 네. 요즘 이명웅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올해로 데뷔 벌써 8년 차에 접어든 임영웅 씨. 현재 20만 명이 넘는 팬들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극장가마저 점령할 예정입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영화죠. 임영웅 I'm Hero로 더 스타디움이 바로 오늘 개봉하는데요. 사전 예매 관객 수가 무려 지금 같은 시기에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시사회에서 미리 보고 왔는데요. 저 사실 입덕하고 왔거든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고요. 참고로 작년 3월 개봉했던 임영웅 씨의 첫 번째 공연 실황 영화 I'm Hero 더 파이널 같은 경우는 25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당시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공연 실황 영화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영화의 흥행 기록 역시 이 영화계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웅 씨가 언론 배급 시사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왜 영화로 만들었냐면요. 그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무대를 만들었는지 과정을 대중께 공개하는 걸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표가 늘 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콘서트 못 오신 분이라면 마치 콘서트에 갔던 것 같은 감동을 느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마음도 예쁘네요. 네, 임영웅 씨 관련 소식까지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1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지난달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7월 문화가 있는 날에서는요. 이소영 단장님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오페라에 대해서 첫걸음을 떼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올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오페라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데요. 이소영 단장 모시고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7월 문화가 있는 날에 오페라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소영 단장님, 그때 방송 이후에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생각 밖으로 행복한 아침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이 방송을 보셨다고 인사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단장님 이제 올 가을에 투란도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가 있습니다. 아레나 디 베로나의 최초의 내한 공연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레나 디 베로나 어떤 곳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레나 디 베로나는 원형 경기장이라는 뜻이죠. 약 3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베로나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1913년도에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아이다를 공연했었는데요. 이게 실내 공간에서 주는 느낌과는 달리 야외 공간에서 주는 공연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레나 디 베로나가 야외 오페라 공연장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렇게 아레나는 야외 오페라. 그러니까 아레나 이퀄 야외 오페라, 야외 오페라는 베로나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됐는데 여름이면 6월부터 9월 초까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 베로나에 가서 이 야외 오페라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아레나, 베로나에 있는 아레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 없는
오페라 하우스 이런 공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100년도 넘은 이 역사가 있는 아레나 디 오페라의 개막작 투란도트를 바로 멀리 가지 않고 서울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이 관객들이요 빙 둘러싸인 이 객석에서 중앙을 보는 이 원형 구조인 이 아레나가 오페라의 성지가 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음향 자체가 정말 최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즘처럼 뭐 마이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앰프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요즘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당시에 정말 아레나에서 소리가 얼마나 잘 들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소리 지르면 막 이렇게 막 울리는 그거 생각나시죠? 네. 모든 좌석에서 미세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방금 음향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공연 보셨잖아요. 그럼요. 그 네. 미세한 소리까지 다 하나하나 좀 들리나요? 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들려요. 아레나라는 말이 원형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래라는 뜻도 있어요. 라틴어로. 그 옛날에 검투사들이 검투를 하면 뭐 동물들하고 같이 검투를 하잖아요. 그럼 피가 튀기고 이러면 모래로 싹 덮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요. 객석이 굉장히 먼데도 맹수들의 숨소리랑 이렇게 뭐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소리들도 끝까지 잘 전달될 만큼 그렇게 음향이 좋은 공간입니다. 네. 그런 검투사의 무덤이 오페라의 성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베로나는 또 사랑의 도시로 유명한 네,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베로나는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됐던 도시입니다. 어느 날 베로나시가 13세기에 지어진 건물 하나를 줄리엣의 집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베로나는 사랑과 낭만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랑을 이루려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말 사랑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 베로나에서 유독 이 여행자들의 발길이 아주 몰리는 거 방금 얘기하셨던 그 줄리엣의 집 까사디 줄리에타 여기가 굉장히 인기인데 이 딱 갔을 때 그 테라스 있죠. 마치 아래에서 로미오가 세레나드를 불렀을 것 같은 그리고 그걸 듣고 있었을 것 같은 줄리엣이 거기에 동상이 있는데 왼쪽에 심장 있잖아요. 이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만지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또 그래요? 요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네. 근데 아마 또 베로나 근데 저기가 아니어도 베로나 도시 전체가 아름답지만 또 이왕 가신 분이라면 줄리엣의 집도 한번 들리시면 좋죠. 이렇게 사랑의 도시 베로나에는 이 세계 성악가들의 그 꿈의 무대가 된 아레나 디 베로나가 있고요. 이 아레나 디 베로나의 오프닝 공연인 투란도트, 이 투란도트를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이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페라가 뭔지 좀 근본적인 것부터 알아보죠. 오페라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오페라의 기원을 찾아보려면 이태리 피렌체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페라라는 말은 원래 오푸스라는 라틴어의 작품들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16세기 말 피렌체에 인문학 동호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인문학 공부방이었죠. 예. 그렇게 이제 시작됐는데요. 원래 이 모임을 카메라타라고 했는데 카메라타는 이태리어로 방. 예. 근데 라타가 붙어서 축소형 어미가 돼서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된 살롱에서 시작된 오페라 운동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그리스 비극을 부활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페라라는
대단한 장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저도 이 오페라가 오프스의 복수형인 걸 오늘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이러면 그 끝에 보면 5P.67 이렇게 그렇죠. 써 네. 있잖아요. 네. 그게 67번째 작품이다 이거였는데 네. 네. 여기에 맞아요. 복수형. 작품 저 오늘 또 넘버죠. 새로운 걸 네. 배워가는데 네. 여기서 또 드는 한 가지 궁금증. 그럼 현존하는 최고 제일 오래된 오페라는 뭘까? 궁금하시죠? 저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 작품, 딱 하나는 아니고 이렇게 여러 작품이 이 옛날 역사는 좀 이렇게 설이 있으면서 좀 여러 개가 거론되잖아요. 그 중에 에우리디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에우리디체는 프랑스 왕 앙리 4세와 이 마리아 공주의 결혼식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이런 오페라였는데 왜 요거를 그럼 제일 오래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대본 그거가 그대로 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최초의 오페라다. 요렇게 언급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오페라를 또 투란도트로 꼽고 있는데 이 투란도트 같은 형태의 오페라에 가장 가까운 최초의 오페라를 이탈리아 작곡가 몬테베르디가 만든 오르페오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 의견이 또 많다고 합니다. 이 오르페오의 줄거리, 전 또 줄거리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줄거리를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오르페오 가 아내를 잃은 후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아내를 찾아 나선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약간 술을 마시면서 굳이 나는 찾아 나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 에우리디체는 이 오페라가 갖춰야 할 요소를 모두 이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사실은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오르페오가 연주가 가능한 가장 이 오래된 오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문화가 있는 날에 많이 배우는 느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와 같은 입문자, 오페라 입문자에게는 투란도트를 추천하셨어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오페라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푸치니의 유작인 투란도트를 추천한 이유는요. 이 작품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희망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의 오페라들이 좀 비극적이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거나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사랑으로 승리를 이룬다라는 해피엔딩으로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죠. 네. 화면으로만 네, 봐도 와. 네.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언젠가는 행복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투란도트를 통해서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 작품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페라 작품 중에 드문 해피엔딩 작품이다 네, 이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투란도트가 어떤 작품인지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끝까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투란도트는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고대 북경의 공주의 이름인데요. 투란도트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또 너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이 미모에 반해서 많은 이웃나라 왕자들이 이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청혼을 하러 온 왕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3가지의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다 맞춰야만 결혼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목숨을 내어놔야 와,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수수께끼를 차갑다, 차가워. 네, 차갑죠. 무서운데. 이미 광장에는 지난달만 해도 13명이 목숨을 잃어서 이게 광장에 이렇게 장대에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예요. 효시를. 근데 그거를 보고도 칼라프라는 또 다른 왕자가 도전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 결국 해냈어요. 3개의 수수께끼를 다 맞춥니다. 근데 또 투란도트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결혼을 거부를 해요. 네. 거부를 약속을 하니 지키질 않네. 그러니까요. 약속을 잘 안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칼라프 왕자가 역으로 자신의 이름을 맞춰라. 수수께끼를 역으로 내는 거죠. 네. 컬러풀을 맞춰라 이거죠. 네. 그렇죠. 내 이름을 맞춰봐라. 한번 네. 맞춰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나 그 결혼 뭐 안 하지 뭐. 내가 포기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제 공주는 뭐 전부 뭐 백성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을 색출해 내려고 그러니까 정말 애를 씁니다. 네.
특히나 두려웠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주변 인물. 그 주변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혼자서 이 칼라프를 사랑했던 류라는 시녀를 잡아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 고문을 당하자 이 시녀는 더 조금만 못 참으면 내가 칼라프 왕자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죠. 아하. 자결을 하면서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그대는 얼음처럼 차갑기만 하다라고 투란도트한테 한마디를 하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분명 해피엔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얘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네. 사실 투란도트는 작곡가가 여기까지만 푸치니가 작곡을 하고 아, 그런 후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근데 작품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당대 최고의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이 작품을 살려보자라고 하고 푸치니가 써놓은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자인 알파노에게 의뢰를 하게 돼서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초연 공연에서 이 지휘를 맡았던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 장면, 자결하고 죽는 장면이 딱 끝나니까 지휘봉을 탁 놓고 돌아서서 우리 푸치니 선생님께서는 여기까지 작곡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머. 그러면 이거 완성한 아니, 그러니까요. 알파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아니 토스카니니가 완성하자 그래서 했더니 내가 쓴 부분은 연주도 안 해주고 그거를 이제 거기까지 하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다음 공연부터는 끝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초연 당시에 이 그러니까 하니어 류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에서 이 토스카니니가 공연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신의 벗이었던 푸치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그렇게 잠시 탁 끊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전 그거 보고 어머 오페라에 너무 낭만이 있다. 어머 너무 정이 있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들은 이야기로 두 분 문화부 기자가 계시니까 한 줄 평을 내린다면 투란도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먼저 해보자면 앞서서 저는 그 김성환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었는데 일단 투란도트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투란도트는요, 여러분 오페라를 모르는 분들도 이 작품은 꼭 봐야 됩니다. 왜냐? 똘똘한 한 채다. 요거는 똘똘한 한 채다. 작품성도 있고 줄거리도 있고 음악성도 있고 이거는 똘똘한 한 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베로나가 아까 줄리엣 얘기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하면서 사랑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도시 베로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랑의 오페라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서울에서 볼 수 있다. 정말 벌써부터 설렙니다. 네. 근데 단장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청혼을 하러 온 이웃나라 왕자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세 가지 퀴즈를 냈단 말이죠. 네. 대체 왜? 왜?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맞아. 그럴까요? 네. 이게 같이 살기 힘들어. 결혼할 맴이 없었네.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결혼할 마음이. 아니 진짜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푸치니의 오페라에서 투란도트는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눈 깜짝하지 않고 목을 잘라버리는 아주 잔혹한 공주로 나오는데요. 투란도트가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대 할머니인 로우링이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에 대한 심한 혐오감과 적개심이 깔려 있어요. 이유가 있네. 네, 그래서 수수께끼를 던지고 맞추지 못하면 가혹하게 잠수시키는 거죠. 야, 이게 이제 올 가을에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그 세 가지 수수께끼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맞춘다고 그랬잖아. 네. 그게 어느 정도 난이도의 수수께끼인지 그게 또 궁금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거 어느 뭘까? 정도인지. 네. 그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네.
올가을 최고의 오페라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아레나 디 베로나의 투란도트의 첫 번째 수수께끼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잘 듣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겠다. 근데 다들 그 아이고, 오랜만에 시험 트란도트의 보네. 3가지 수수께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게 다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시는 분들께서는 또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또 예습을 해보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해볼까요? 첫 번째 수수께끼. 내가 지금 예. 칼라프가 된 거야. 네. 잘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는 네. 참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네. 적어주세요. 투란도트의 첫 번째 수수께끼. 어두운 밤을 가르며 나르는 환상. 모두가 원하는 한상. 밤마다 다시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죽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딱 떠올랐어. 저도요. 떠올랐어요? 저도 딱 쉽지 떠올랐어. 않은데? 저는 맞는 잘 모르겠지만 네. 밤마다 이제 다시 태어나고 아침 되면 저도. 꿈을 꾸잖아. 저도 꿈. 그래. 꿈. 밤 되면 나요? 비슷하지만 네. 좀 다르거든요. 뭐예요? 네. 투란도트의 첫 번째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이거 어렵다. 누구나 원하는 환상. 희망입니다, 바로. 이게 아침이 되면 사라지고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꿈, 네. 희망. 꿈인 줄 알아. 이게 약간 선문답 같아가지고 네. 답이 쉽지가 않아요. 약간 두 어필 번째는요? 네, 바로 두 번- 죽었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바로 죽었어. 맞추고 싶다. 두 자, 번째. 다음 수수께끼 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 번째 수수께끼.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불꽃은 아니다. 삶이 다하면 차가워지고 정복을 꿈꿀 때는 뜨겁게 불타오른다. 석양처럼 붉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고. 붉어요. 붉다고. 이게 아주 붉어요. 태양처럼 붉고 성주처럼 붉어요. 근데 뭔가 불꽃처럼 힌트가 좀- 타오른다 그러니까 타오른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단순하게 썼나? 난 이게 빨간 어. 열정? 네, 열정. 저는 열정. 오. 비슷하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정복을 꿈꿀 때 끓어오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가 끓는다 하잖아요. 저희 엄마. 다시 봐. 피가 끓는다 그러잖아. 피가 끓는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아, 두 번째 근데- 수수께끼 정답은 바로 피입니다. 피가 끓는다. 네. 두 번째는 피였고. 네, 네. 이번에 진짜 왜? 맞추고 싶다. 이거 네. 두 번 벌써 두 번에 두 첫 번 번째로 죽었네. 나가셨어요. 마지막. 네, 다음 수수께끼는요. 투란도트의 세 번째 수수께끼.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 네. 그러나 그대가 뜨겁게 타오를수록 더욱 차가워지는 얼음. 이것이 얼음? 당신을 노예로 삼으면 그대는 제왕이 되지.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얼음? 이거 얼음? 너무 어렵다. 그대가 불을 붙이는 얼음. 그러나 얼음. 그대가 뜨겁게 타오를수록 얼음에 더욱 차가워진 얼음. 힌트가 있어요. 이것이 저도 그 당신을 얼음으로 노예로 그냥- 삼는 그대는 제왕이 여기 길게 생각하면 돼요. 빨리 떠오르자마자 써야 돼요. 그죠, 그죠. 예. 이미 2번 죽었기 때문에. 자,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얼음? 저는 잘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몰랐는데 세 답 중에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그냥 썼어요. 뭐예요? 뭐예요?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 브란도트. 맞아요. 얼음같이 얼음이요. 차가운. 얼음이요. 차가우니까. 저거겠다. 네, 아니 당신을 노예로 삼으면 그대는 재앙이 된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정답이 네, 투란도트. 투란도트였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네, 어렵지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이 올가을에 찾아오는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투란도트. 네. 이게 제페렐리가 연출을 맡았는데 이 네. 특징도 좀 궁금합니다. 제페렐리의 특징은 의상이든 무대든 역사적 고증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점이 그의 특징인데요. 거기에서 고증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더 화려하고 더 규모가 있게 규모를 확장시킨다는 게 제페렐리 연출의 특징입니다. 이번 투란도트 역시 무대 세트
의상, 귀걸이, 목걸이 등 제페렐리의 소품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한국에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시면 그 화려함과 섬세함에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거예요. 네. 궁금해요. 자, 이번엔 오페라 요건 몰랐지 한번 해볼까요? OX인데 네. 그 최정아 기자가 한번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페라 요건 몰랐지 코너인데요. 역시 이소영 단장님을 제외한 이 세 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네. 오페라 공연장에 네. 이 명당 자리 클릭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 명당 자리는 따로 있다. 이 세 분, 있지. 세 분은 그치. 앞에 OX 편말을 들어주세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 가격이 다 다르던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들어가서 보셨네. 예매창을 보셨네요, 벌써. 예. 정답은요? 정답은 오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맞추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오페라를 즐길 때는 목적에 따라 자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에 따라. 네. 먼저 줄거리를 잘 모르신다면요. 2층 앞좌석이나 1층 뒷좌석이 좋습니다. 꿀팁이다. 줄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아하. 네. 음향적으로도 가장 좋은 위치이고요. 무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긴 하지만 자막을 보기 가장 편리한 좌석이라는 점입니다. 네, 네. 다만 출연자들의 섬세한 호흡의 흐름이나 표정 이런 거는 좀 보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뒤쪽이니까요. 네. 그 망원경 가져가야 돼. 그렇죠. 오페라 글래스. 오페라 네, 안경. 오페라 글래스 네, 가져가면 좋죠. 아니 근데 좀 부끄럽네요. 전 명당 자리라 그래서 비싼 좌석 이렇게 가격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또 네, 꿀팁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단장님 네. 뭔가 공연을 볼 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아, 네. 그럴 때는 어디 앉아야 네. 돼요? 그럴 때는 1층보다는 오히려 2층, 3층 중앙 쪽에서 보시면은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 앞쪽 면만 보게 되는데 위에서 보면 전체 무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연주자들의 표정이나 숨소리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 1층 앞좌석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KS 피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요. 여기 D석이나 요 오른쪽 왼쪽 사이드 끝쪽 앞쪽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갈 때 그때는 네. 어디 앉아요? 이게 중요하죠. 아이들은 맞아. 아무래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통로 쪽 좌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꿀팁입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빠르게. 네. 오페라 이거 몰랐지? 자, 주인공 캐스팅. 네. 이 주인공 캐스팅은 외모 순이다. 에이, 그건 아니지. 저 오늘 좀 문제가 네. 쉽죠? 네. 우리가 앞에 세 개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워서 요거 몰랐지로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드렸습니다. 이거 오면은 저 네. 삐질 거예요. 정답은 네. X.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맞추셨네요. 네. 오페라의 주인공을 결정짓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대부분 주인공은 소프라노나 테너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죠.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호소력 있는 감정을 전달하고 깊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할에 따라서 목소리가 굵은 소프라노가 할 수도 있고 가녀리고 가냘픈 소프라노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목소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오페라 가사 분량이 진짜 많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다 외우는 건가요? 뭐 이게 성악가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되게 유명한 성악가로 성장하는 분들이 대타로 들어가서 발탁이 돼서 되는 다 경우가 외우고 있어야 많잖아요.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네, 평상시에. 대타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암기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악가들, 훌륭한 성악가들은 보면 적어도 10개, 20개 정도의 자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네. 아무 때나 불러도. 네,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그 오페라 관련해서 특히 투란도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진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다 같은 생각이시지 그리고 않을까 이번에 싶습니다. 볼만한 것이 또 거기서 그대로 그 공연장 무대 세트까지 그대로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는 맛이 있을 거고 그 웅장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소영 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날이 제법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 날씨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확실히 밤 공기가 좀 달랐습니다. 서울도 23도에 머물며 선선했는데요. 오늘도 열대야가 쉬어가며 밤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이 더 덥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33도로 어제보다 덥겠고요. 강릉 29도 등 동쪽은 3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동풍이 불며 동해안과 남부에는 비가 내립니다. 양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영남 해안도 많게는 80mm고요. 시간당 20mm씩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9월 초까지도 한낮에는 계속 30도를 넘겠습니다. 길어지는 늦더위에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네, 일본을 향하는 태풍 산산의 세력이 커서 우리나라 해상에도 간접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거 보면 참 영원한 건 없어요. 네. 그렇게 덥더니 그래도 어제는 창문 열어놓고 자니까 잘만 하더라고. 이러다 또 금세 춥다 그럼요. 소리 나옵니다. 근데 문득 이렇게 지나가는 여름이 왜 아쉬울까요? 네, 여름의 끝자락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